안녕하세요. 김영미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입니다. 오늘 눈높이 국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눈높이 국제뉴스는요, 정말 국제뉴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분들을 위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버벅대면 뭐냐면, 되게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가끔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제가 망가지더라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계속 그 화요일 저녁에 퇴근길에 보시면 그래도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게 나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망가지더라도 버벅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번 주 이제 중점 뉴스는요, 좀 그동안 좀 우울한 소식이 많았는데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워싱턴주에서 기각시켰고요. 또 제구 항소법원에서 이 집행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내린 반이민 행정명령,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렵지만 뭐냐면 무슬림 국가 7개국 사람들을 합법적인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 법원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대통령이라고 힘이 많기 때문에 뭐 하라면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최소한의 법으로 이런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트럼프가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행정명령 집행중지에 가장 선두에 섰던 곳이 바로 워싱턴주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와 워싱턴 DC가 헷갈리면 안 돼요.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고 동쪽에 있죠. 근데 워싱턴주는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타벅스의 커피, 시애틀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주가 원래부터 이제 반 트럼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요, 제일 먼저 나서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또 주지사, 법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행정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행정명령이 나오더라도 금방 법원에서 이렇게 한 2주 만에 모은 걸 뒤엎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탄핵 그거 결정한다고 막 한참 걸리잖아요. 몇 달 걸리고. 그렇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비인도적인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의 주지사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고, 그 다음에 이제 주 법무장관 또 나서서 바로 이거를 이 내용을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써 2주 만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장 미국 법 시스템의 장점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판사가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데리고 묵인해준다라고 막 반발을 하고 뭐 그렇게는 하는데, 일단 당장 입국을 못했던 한 300여 명의 무슬림 국가 7개국의 이민자들이 지금 현재 좀 속속 미국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이게 뒤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법으로 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는 거, 그 점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막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배경에는요,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시애틀 주변 워싱턴주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IT 기업이 많은데, 이제 시애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라는 대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난민을 고용하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반인도적인 그런 행정명령이라고 반발을 하고, 또 뭐 구글 직원들도 반발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좀 나서서 반발을 했던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기업들이 반발을 했냐면요, 직원들이 그 이민국가에 있는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냥 정말 국제화됐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다국 쪽의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일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뭐 아프리카, 유럽 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런 기업에서 몇 개 국가를 제외한다. 그렇게 하면 기업 자체가 돌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들이 이런 반인도적인 행정명령은 거부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워싱턴주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까지도 문제가 됐는데요. 자, 자막 넘겨주실래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뭐 캘리시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캘리시트가 무슨 말이냐면 캘리포니아 엑시트, 즉 연방에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미국 안에 캘리포니아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러면 재정 지원을 캘리포니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재정 지원이라는 거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 보내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캘리포니아 안에서 세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은 워낙 주 단위가 무척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받는 그 돈은 기껏해야 하고 모든 그 예산의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를 포기하고 반 트럼프 행렬을 가겠다라는 게 지금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거고요. 이번에 행정명령이 뭐 거의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지금 뭐 UC 버클리 같은 곳에서는 학생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시위이기도 하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책에 대한 반대한다고 대학생들이 시위를 나서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반 트럼프 시위가 미국 전역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시위가 계속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트럼프를 탄핵하자는 그런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전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시위하는 거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한국에서는 물론 대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대학생들이 자기의 학교 이름을 걸고 나와서 시위하는 거를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행정명령 때문에 이것 때문에 UC 버클리 대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반 트럼프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거,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자, 이제 대법원의 공방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항소를 해서 트럼프가 항소를 해서 이 행정명령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죠. 사실 국제뉴스가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해서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더 이상 집행하지 말아라라는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냥 트럼프가 지는 거예요. 이제 취임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실험대에 올라서 대법원까지 가고 참 대단한 대통령이시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대법원 같은 경우도 한 몇 달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뭐 당장 발이 묶였던 이민자들 일단 들어온 건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지 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점 뉴스를 갈게요. 이번 주 두 번째 중점 뉴스는요. 프랑스 대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에 프랑스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우리 이제 벚꽃 대선이죠. 거기는 진짜 정해진. 우리는 갑자기 벚꽃 대선이 될 수 있어도 여기는 정해진 벚꽃 대선인데요. 어쨌든 이 대통령 후보에 크게 이제 주목을 받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한 명은 프랑스와 피용이라는 전에 총리했던 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 후보인데요. 르펜이라고 그래서 구구주의 쪽에서 이제 대표 주자로 나오신 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 39살 대통령 선거를 나오셨는데 임마누엘 마크롱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가장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세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프랑스와
그 총리가 피용 총리가 최근에 그 부인이 보좌관을 임명하면서 있지도 않는 보좌관의 이름으로 해서 약간 횡령 혐의, 세비를 횡령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그 지지도가 추락을 한 거예요. 피용 총리가. 그래서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프랑스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 가장 우세한 주자로서 앞장서서 나가다가 부인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사퇴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퇴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통령에 대한 꿈을 접기는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될지는 지금 미지수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피용 총리가 이제 더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통령 선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극우주의 이제 국민 전선 F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르펜 후보가 가장 지금 우세해요, 사실은. 이제 프랑스가 극우주의가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에 그동안 계속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난민에 대한, 이민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고, 요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르펜 후보가 이제 나서서 그 극우주의 얘기를 계속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앞장서서 말하는 게 뭐냐면 프랑스가 먼저다. 근데 사실 이게 트럼프가 먼저 쓴 말이죠.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근데 이제 프랑스 퍼스트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다 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극우주의가 그냥 극우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너무 극우주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는 건 둘째치고 뭐 모스크도 없애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민을 받는 데 있어서 거의 뭐 장벽을 치겠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봤을 땐 좀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북아프리카의 이민자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세대가 흘러가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재작년에 있었던 대형 테러가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테러에 노출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극우주의가 반짝반짝 이렇게 약간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르펜 후보가 과연 만약에 프랑스 대선의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 일이죠. 유럽 전체가 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선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가장 이게 요점이에요. 르펜이 과연 프랑스 대통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쉽게 말해서 극우주의가 프랑스 정부를 장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우주의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적인 성격도 많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방지책으로 계속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요. 그 반대편에서는 더 반발이 심해져요. 반발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그 형태가 나와요. 테러라든지 아니면 폭력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극우주의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후보가 누구냐면 emmanuel 마크롱 후보예요. 이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39살밖에 안 돼 아주 젊은 후보인데요. 이분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친유럽입니다. 그래서 이민에 대한 어떤 반발과 막 그런 걸 떠나서 친유럽, 그다음에 유화 정책.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정책이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후보입니다. 근데 39살인 너무 어리기도 하고
또 이분의 사생활도 이제 많이 좀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부인이 6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자기 가르쳐 주던 문학 선생님하고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 사실 프랑스니까 생긴 일 같은데, 그래서 아니 39살 대통령이면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60대 할머니인데요. 뭐 프랑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게. 근데 전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것도 뭐 저의 편견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러브 스토리가 막 그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서 급 호감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피용 총리가 사퇴 압박을 받은다부터 더 많은 지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3파 구조에서 아마 르펜이냐 아니면 39살 젊은 대통령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선이 4월에 벌어졌을 때 39살 젊은 그 러브스토리의 대통령이실지, 친유럽을 지향하는 젊은 대통령일지, 아니면 극우주의의 그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4월 대선, 프랑스 대선 앞으로 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가는 그런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세 번째 중점 뉴스는요, 감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감옥이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감옥의 그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 뭐 벨기에라든지,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벨기에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감옥은 거의 호텔 같더라고요. 원룸보다 더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선진국 얘기고요. 이 후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제3세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감옥은 정말 사람 사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죄 지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상하게 이런 나라들은 감옥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이제 필리핀 감옥이에요.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뭐 마약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뭐 이런 혐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체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이 너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 꽉 찬 건 둘째치고 사람들이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막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필리핀의 그 감옥에 이제 계단 같은 데서도 자고, 뭐 비 안 올 때는 바깥에 농구장에서 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필리핀 감옥 중에 하나가 퀘손시티 감옥인데요. 이 감옥은요,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거의 3,000명을 수용한 거예요. 그럼 몇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포개에 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감옥에 수감된 것만도 다행인 게요, 요즘 거의 분위기가 직결 처형이에요. 그래서 감옥까지도 못하고 죽는다고요. 재판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나마 감옥에 왔다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단에서 자고, 또 뭐 농구장에서 자고, 뭐 폭에서 자고, 먹는 것도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다들 배고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필리핀 감옥이 최악의 감옥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범죄자들을 사실 더 잡아들일 텐데, 이 감옥을 더 지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필리핀 재정상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고, 계속 지금 안에다 집어만 넣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직결 처형을 하겠다. 정말 그 21세기에 이런 시대가 오는군요. 그래서 필리핀 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재판을 받으면 사실 유죄인지 무죄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재판까지도 못 가고 직결 처형을 당하면 정말 한마디 외성도 못 지르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가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개할 곳이 이제 브라질 감옥이에요. 브라질 감옥도 요즘에 계속 뭐 쇼생크 탈출극이죠. 계속 탈출하고, 또 그 감옥 안에 그래서 이제 뭐 탈옥, 폭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밥도 나눠 먹어야 돼요. 빵 하나를 가지고 2사람이 나눠 먹고 3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죠.
그리고 사람이 밀집돼서 있다 보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거의 반 미친대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오는 노예선 같은 경우 막 사람을 막 켜켜이 쌓아서 와가지고 배에서 내리면 뭐 거진 반 이상이 미쳐 있다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감옥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사람이 계속 이렇게 포개져 있으면 옆에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요새 폭동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막 몇십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한 3군데 정도가 탈옥, 그냥 폭동 막 이렇게 일어나는 중인데요. 문제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브라질 안에서 이게 된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도 지금 먼저 대통령 탄핵되시고, 그 다음 잡으신 지금 말하자면 뭐, 스페아 대통령 같으신 분도 지금 탄핵 위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브라질 안에 있는 그런 감옥소까지도 뭔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무서운 게 그냥 범죄자들이 그냥 풀려나는 거잖아요. 탈옥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치안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브라질 감옥하면 뭐 폭동과 탈옥의 어떤 대명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감옥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진짜 최악의 감옥의 끝판왕이에요.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감옥인데요. 17,000명을 그냥 교수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면요, 감옥이 꽉 차서요. 감옥 꽉 차니까 풀어주지는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진 교수형을 시켜버린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엠네스티에서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 외곽에 있는 그런 그 감옥인데요. 대부분이 이 교수형 당한 사람들이 민간인이에요. 군인도 아니고 또 어떤 정치를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반정부 혐의로 체포해서 이제 시리아 군인들이 잡아갖고 감옥에다 넣었는데, 문제는 감옥이 꽉 차다 보니까 이게 수용이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오면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소요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17,000명 가까이를 교수형을 시켜버렸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뭐 한꺼번에 이렇게 와서 목을 매달았다는 얘긴데, 뭐 개 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채 죽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목뼈를 부러뜨려서 죽였다는 그런 증언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나마 필리핀하고 브라질 감옥은 뭐 이거에 비하면 그래도 사라는 있으니까 정말 반인도주의적인 일이죠.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기도 하지만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교정 행정을 교수형으로 끝냈다는 건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시리아 감옥에 가뜩이나 이제 전쟁통이니까 감옥의 실태가 지금 자세하게 밝혀진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증언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네바에서 다음 달에 시리아 사태에 대한 어떤 논의를 전 세계가 모여서 좀 하자, 이제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얘기를 엠네스티에서 얘기를 꺼내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이 죽은 17,000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나마 거기서 논의가 좀 이뤄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점 뉴스 3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사용어 해설에는 ICBM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ICBM 영어로 약자로 돼 있으면 무조건 어려워요. 저도 어렵거든요. 뭐냐면 이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합니다. 대륙은요, 뭐 우리가 이제 아시아 대륙에 살잖아요. 그럼 유럽 대륙이 있고, 그래서 이 대륙 사이를 날아다니는 탄도미사일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생기게 된 유래는 사실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은 쏘면 이렇게 멀리는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우주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탄도미사일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우주선은 이렇게 쏘면 위로만 올라가죠. 대기권을 뚫고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니까 위로 곧장 올라가게 되죠. 똑같은 기술을 쏘면서 각도를 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륙을 날아가는 거죠.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위로 가면 우주선이고요. 이렇게 휘어지면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도 대륙을 넘어가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겁나는 게 그거잖아요. 적진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한테 쏠지를 모르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얘기가 계속 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요새 이제 사드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드는 뭐냐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휘어져서 오는 애들을 요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오기도 전에 쏴버리면 되니까 이론상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대륙이 아닌 거죠. 한국하고 같은 땅에 있는데 그 대륙은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힘이요. 우주선을 쏘아 올릴 정도의 힘인데 그게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격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ICBM, 이게 되게 어렵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 어려우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 아이스크림, BM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외우거든요. 그래서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ICBM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미사일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엄마들은 좀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하시면 아이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뉴스 볼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사용어 설명드린 거 ICBM, 대륙을 날아다니는 탄도미사일, 그 미사일의 한 종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알려드린 눈높이 국제뉴스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좀 더 취재를 많이 해서 좀 더 열심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